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방송이 거의 생방송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을 받아야 되는 분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 3회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소설은 사실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쭉 나열하고 있죠. 뭐 세운상가라든가 90년대라든가 뭐 연세대 시위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작가의 어떤 특별한 소재가 있을까요? 박영선 평론가님. 저는 일단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기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기억은 존재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혹시 부재에 대한 기억인데, 이 부재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환기할 것인가 혹은 애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기존의 한국 문학에서의 접근법과 어쨌거나 달라지는 지점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문학 안에서 애도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부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의 영역 혹은 사유의 영역들이 승했던 반면에,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재배치할 수 없다는 거, 또 역사라고 하는 거를 원근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제 속에는 사실 황정은 작가가 2010년대 혹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경험한 굵직한 경험들, 특히 용산 참사라던가 세월호에 대한 이 기억들이 과거를 그렇게 우리가 편의적으로 나 자신의 애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리적 감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이제 기억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제 기억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나 사유의 영역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것, 그리고 몸에 기억되는 방식으로 이제 현재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번개에 대한 뜨거움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소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는 과정 안에 이 모든 자잘한 잡음들부터 소음들까지를 하나의 음악으로 같이 듣는 방식. 그래서 이게 사소하고 잊혀질 수 있는 종류의 존재들을 어떻게 현재에 더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종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소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기억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 되게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했던 일들이 현재에도 존재감을 발할 수 있게 만드는 소설 쓰기의 한 형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쭉 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어떤 집회에서 차벽이 가로막혀 있는 장면을 본다든가, 그런 묘사들이 꽤 많은데, 요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혁명을 거의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혁명, 격벽을 발명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혁명.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구절로도 저는 보였거든요. 박건일 비평가님, 어떻게 보였어요? 이 장면들을? 일단 저 첫 번째 소설과 두 번째 소설에 그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티브가 사실은 그 어떤 폐쇄성, 격배에 가로막혀 있음, 그리고 그런 패소공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인데, 거의 저는 이제 작가가 나중에 뒤에 소설에서 얘기하는 연세대 사태에서 이제 경찰에게 원천 봉쇄 당해서 며칠 동안 이제 지옥 같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됐던 상황들, 그리고 그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 이명박이 만들었던, 청와대 그 광화문에 만들었던 차벽, 그리고 이제 세월호 집회 당시에 이제 또 차벽이 생겼었는데 그때의 차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티브들이 그런 거죠. 뭔가에 가로막히고 고여있고 물화된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물질적인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과연 최근에 생겨난 것인가, 혹은 96년 연세대 사건을 통해 생겨난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혁명적 상황에서 그런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어떤 실수라든지 일부의 어떤 사건들을 침소봉대해서
뒤집어 씌우고 역공을 벌이고 반혁명으로 이어나갔고 그것은 뭐 80년대, 70년대, 60년대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그것은 발명된 게 아니라 권력이 탄생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90년대 저 어떤 세대적인 시대적인 산물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사회비평가로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6년 항쟁 역시도 저는 새로운 어떤 사태였다기보다는 낡은 것들이 반복되다가 무너진 것이었고 권력의 작용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동의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작가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은 저는 와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설은 또 디디를 데리고 오지 않냐는 아버지 이승근의 질문에 디디의 아버지입니다. 디디의 아버지입니다. 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찮기 때문이라고. 나도 디디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가 너무 하찮아서 충돌 한 번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디디가 충돌 한 번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에 대하여 자꾸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 내동댕이 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진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어떤 삶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충돌을 맞이했을 때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방송이 거의 생방송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을 받아야 되는 분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송 3회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질문 들으셨나요? 네. 네. 말씀해 아니 주시죠. 뭐 네.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게 삶의 영역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 하찮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한편으로는 좀 거부하는 그런 하찮음을 하찮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하찮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조차 이 말하는 서술자조차도 어떤 예외적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찮은 존재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소설에서 보면은 그 여소녀가 세운상가에서 그 세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운이라는 것이 세 개의 기운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기운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꽁무니의 뒷꽁무니에 남은 사람들, 약간 좀 사소한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아무튼 삶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너무 하찮은 사람들은 하찮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하찮기 때문에 쉽게 커리케처화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상징화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여소녀가 여기에서 그 세운상가의 어떤 재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팜플렛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훌륭한 상징이다. 그런데 사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찮은 존재들에게 개별성을 삭제하고 그것에 뭉뚱그려진 의미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찮은 삶이지만 그렇게 쉽게 뭉뚱그려질 수 없는 하찮은 삶의 개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쉽게 내팽겨쳐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고 그 하찮음의 어떤 그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상징화되거나 어떤 하나의 의미로 그렇게 귀결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부모들이 서로의 냄새를 견디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디디가 이제 디디와 함께 계속 살았다면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전에는 거기서 끝났다면 그러나 그 하찮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삶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들여다보고 때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진공관에서 느끼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어떤 시대적인 열기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맨 처음에 디디가 죽고 나서 사물이 다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차가워졌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이때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온도가 없는 사물들, 그냥 그 사물이 되고 마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 그러나 그 하찮은 존재들이 어떠한 신호와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 어떤 채널을 통과하는 순간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은 다 한두 번쯤은 한다는 거죠. 하찮은 존재들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하찮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어떤 상징화나 어떤 비유화의 그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좀 길게 하셨는데 혹시 이 소설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근데 그 진공관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늘죠. 어쨌거나 잡음과 소음처럼 이 하찮은 존재들이 함께 데시벨을 맞춰서 뭔가 함께 엮여들 때 이 뜨거움이라는 게 갑자기 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역시 결국에는 하나의 상징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 중에 불현듯 들거든요. 그것은 상징화의 덫으로부터 과연 피해 나가는 소설적인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징화가 없이는 또 힘들겠죠. 왜냐면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개별적 이벤트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냥 삶을 그대로 떠다 놓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형식은 그러한 형식을 취하지만 또 작가로서 자기만의 어떤 문학적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뭐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 문학적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작가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굉장히 결충적인 어떻게 보면 시도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개별적인 하찮은 존재들에게 포커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포커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한히 연속되고 개별성 그 자체로만은 또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또 다시 연결해주는 방식의 상징화가 요구되는데 그거 사이에서 작가가 굉장히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방식의 절충적인 답변을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도 뭐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끝없는 의문일 수는 있는데 뭐 특히 문학이 상징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언제나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개별 하나하나가 다 어떤 단편 소설의 주제가 됨직한 문장들이 폭포처럼 단상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작법이 과연 어떤 실험인지 과잉인지 이런 의문들은 계속해서 남을 것 같습니다.